자, 이어서 문제풀이 해볼게요. 미국 독립혁명부터 2002년 제1회 문제 23번. 다음 AD는 미국 독립전쟁과 관련된 사건이다. 이를 연대순으로 정렬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자, 이게 바로 연표 문제인데 세계사부터는 연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연표 문제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아예 연도를 외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일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긴 한데 그 다음에 모든 연도를 다 외우기 힘들다라고 하면은 범위를 나눠서 유추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우선 이 문제는 연도를 굳이 외우지 않아도 풀 수 있었던 문제이기는 해요.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방법을 어떻게 쓰는지를 소개해 줄 건데 자 우리 전쟁과 관련된 사건이지만은 A부터 한번 보면 13주 대표가 독립선언을 발표했다. 자 이거는 전쟁 중에 벌어진 일이죠. 전쟁 중에 발생한 일이고 그 다음 B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자 이거는 전쟁이 끝난 전쟁 이후의 사건이 되죠. 자 그다음 C 미합 중국 헌법이 제정되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쟁 이후의 사건이 되죠. 자 그다음에 D 파리 조약에서 미국의 독립이 인정받았다는 이것이 바로 전쟁이 끝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 종결이라고 써볼게요. 전쟁 종결.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유추를 해볼 건데, 자, 일단은 1, 2, 3이 전부 다 A이고, C 한번 봤더니, 전쟁 중에 발표한 독립선언이 당연히 미합중국 헌법보다는 먼저 일어난 사건이 되겠죠. 자, 그래서 C 날려버리고 4번 1, 2, 3 중에 고민하는데, 자, 연표 문제 풀 때에는 처음과 끝에 주목을 하시면은 잘 풀 수 있습니다. 자, 일단 A는 다 똑같으니까 C, D, B 한번 볼 건데, 자, 이 중에서 우리 전쟁 이후의 사건인 B하고 D보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전쟁 이후의 사건이 B하고 C죠. B하고 C보다 파리 조약 전쟁 종결 당시의 사건이 더 먼저 일어나게 된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 D가 맨 마지막에 있는 2번을 지우고 1번하고 3번 중에 고민하게 되는데 자, B가 먼저인지 C가 먼저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우리 두 번째 순서 한번 보니까 B하고 D를 비교하래요. 자, 그러면은 당연히 파리 조약이 먼저니까 정답 3번 우리가 유추해서 찾을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일단 한번 접근해 보시는데 자, 그 다음 우리 연도를 외워서 푸는 방법을 한번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 외울 필요는 없어요. 뒷연이에 가서 연표 특강을 따로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념을 배우는 단계에서는 무리하게 연도를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되고 정말 중요한 사건에 한해서만 제가 이 자리에서 연도를 외웁시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정확한 연도를 몰라도 되지만 제가 그래도 한번 써볼게요. 검은 펜으로. 독립선언을 발표한 것은 전쟁 중 1776 한번 써볼 거고 그 다음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에 취임한 거는 전쟁 이후 1789 그 다음에 미합중국 헌법이 제정되었다는 전쟁 이후 1787 그 다음 파리 조약에서 미국의 독립이 인정받았다는 1783 일단 써놓기만 할게요. 지금 당장 외울 필요는 없고 자 그래서 큰 범위로 나누어서 접근을 한번 해보시고 그럼에도 잘 안 풀린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연도를 외워야 되는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근데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이 있다라고 해서 두 가지를 미리 설명을 해줄 거고 세계에서 계속 배워 나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연표 문제에 서서 익숙해질 거예요. 자, 그 다음 2004년 제1회 문제 21번 볼 거고 미국 건국에 관한 물음이 총 3개 있습니다. 우선 1번부터 소문. 식민지 시대의 미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당한 것을 고르시오인데 자, 여기는 정답을 잘 찾았으면 되고요. 오답 선지들에 대한 설명을 하기는 할 건데 아주 중요하진 않아요. 자, 식민지 시대의 미국 대륙은 당연히 영국인만 있었던 건 아니겠죠.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섞여 있었는데 우리는 오늘 주로 영국 식민지 영국 본국과 그 다음에 13식민지의 대립에 대해서 본 거죠. 자, 그래서 정답 먼저 볼 건데 영국계 이민은 동부에 입식하여 동부에 입식한 게 맞죠. 제일 가까우니까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의 중심 세력이 되었다. 자, 이게 맞는 말이고 이 동부에 입식한 13식민지다라고 써볼게요. 동부에 입식하여 13식민지를 형성했죠.
자, 나머지는 검은 펜으로 일단은 설명 써놓기만 할 건데 1. 독일계 이민은 서해안에 정주하여. 자, 독일이랑 영국 둘 다 유럽이죠. 그래서 서해안이라고 하면은 이제 태평양 쪽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한국하고 일본하고 가깝다라고 얘기를 했고 굳이 가까운 동해안을 놔두고 서해안으로 갈 이유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해안이 아니라 동해안에 영국이랑 똑같이 동해안에 정주하여 로스앤젤레스를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를 만들었다. 자, 우선은 로스앤젤레스를 지우고 뭐라고 그냥 써줄 거냐면은 펜실베이니아라고 써줄게요. 물론 이제 영국인들이 많았지만은 독일 사람들도 있긴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로스앤젤레스는 그때 당시에 스페인계라고 써볼게요. 스페인계. 그래서 독일인이 아니라 스페인 사람들이 주로 살았던 곳. 그 다음 2번 프랑스계 이민이 식민한 루이지애나에서는, 자, 이거는 맞아요. 프랑스계 이민이 식민한 루이지애나는 맞는데 루이지애나의 루이가 루이 16세, 루이 15세, 루이 14세 할 때 그 프랑스 국왕의 이름에서 따온 땅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프랑스 땅이 맞고 18세기부터 면화가 대규모로 재배되었다가 틀린 말이 되는데 그냥 고쳐만 놓을게요. 19세기입니다. 19세기. 그래서 프랑스계 이민이 식민한 루이지애나에서는 19세기부터 면화가 대규모로 재배되었다라고 하면은 맞는 말. 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되는 미국사에 등장하는 배경 지식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고쳐만 놓을 거고. 그 다음에 4번. 스페인계 이민은 최초 중서부에 정주하여 후에 카리브해 지역에도 진출하였다. 자, 얘는 왜 틀렸냐면은 스페인 사람들도 당연히 미국으로 넘어왔는데 중서부가 아니라 그냥 고쳐만 놓을게요. 남서부입니다. 남서부. 그래서 우리 나중에 지리 보면은 영국이 맨 위에 있고 그 밑에 프랑스가 있고 그 다음에 프랑스 옆에 스페인이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스페인 사람들은 남쪽으로 왔습니다. 남서부에 정주를 했고 그 다음에 후에 카리브해 지역에 진출한 것은 맞습니다. 자, 1, 2, 4 선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되는 미국사의 배경 지식으로도 쓰이기 때문에 그냥 검은 펜으로 고쳐놨는데 여러분들이 정답을 잘 찾았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소문 2번 볼게요. 독립전쟁의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당한 것을 고르시오. 자, 정답은 1번 바로 나오긴 했는데, 자, 부연 설명 한번 써볼게요. 영국 본국이 식민지에 대해 가혹한 세금을 부과했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을 써볼 거예요. 설탕법이 있었죠, 먼저. 우선은 설탕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인지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차법이 이어서 등장을 했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정답이 되는데 나머지 오답 선지들을 한번 고쳐볼게요. 2번, 식민지 지배를 둘러싸고 영국과 스페인이 군사 충돌을 빚었다. 자, 영국과 스페인이 아니라 프랑스라고 고쳐줄게요. 영국과 프랑스가 군사 충돌을 빚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군사 충돌이 바로 7년 전쟁이 됩니다. 7년 전쟁. 다른 말로 하면은 프렌치 인디언 전쟁이라고도 얘기를 하게 되죠. 프렌치 인디언 전쟁. 자, 그래서 얘가 1번하고 이어지게 되는데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전쟁을 해서 영국이 이기긴 이겼으나 재정이 궁핍해졌죠. 그래서 2번이 1번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가혹한 세금을 부과한 이유가 전비 회수다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그 다음에 3번, 영국 본국이 식민지의 군주제형 정부를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자,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미 군주제형 정부는 적용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군주제형 정부라는 것은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를 다 지우고 이미 적용이 되어 있었고 이미 적용은 되어 있었으나 하지만 식민지 의회로 자치는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치는 존재했다. 그러나 군주제형 정부는 이론적으로는 적용이 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 4번, 영국계 입식자와 프랑스계 입식자의 대립이 무력 충돌로 발전했다. 영국계 입식자와 영국 본국이죠. 프랑스계 입식자를 지우고 영국 본국의 대립이 무력 충돌로 발전했다라고 하면은 맞는 말이 되죠. 자, 이게 이제 1번 다음에 발생하게 된 사건인데, 자, 우리 1번 화살표 약간 길게 빼서 4번으로
이어줄게요. 그래서 2번이 먼저 발생, 그 다음에 1번, 그 다음에 4번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004년 1회 문제 21번 소문 3번 합중국 헌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당한 것을 고르시오. 1번 의회의 권력을 억제하기 위해 대통령에게는 의회 해상권이 주어졌다. 자, 이거는 정치 복습이기도 한데 대통령에게는 의회 해상권은 없고 법안 거부권만 있죠. 의회 해상권을 다 지우고 법안 거부권이라고 수정해 줄게요. 법안 거부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혹시 잊어버렸을까봐 P3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정치 3단원을 다시 보면 돼요. 그 다음 2번 중앙정부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방주의가 채용되지 않았다. 자, 우선은 연방주의가 채용이 되었는데 연방주의가 채용되었다로 고쳐주고, 자, 연방주의는 중앙정부의 권력이라고 하기보다는 주정부죠. 각 주의 정부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방주의가 채용되었다. 3. 당시의 서구 제국의 관행에 맞추기 위해 신분제 의회가 설치됐다. 자, 이것도 사실 정치 복습인데, 자, 검은 펜으로 한번 수정해 볼게요. 서구 제국의 관행에 맞추기 위해를 지우고, 맞추지 않고 신분제 의회가 아니라 이원제라고 해볼게요. 이원제 의회가 설치되었는데 무엇에 근거해서? 자, 여기 사이에 또 하나 넣어볼 건데 인민주권에 근거해라고 써볼게요. 인민주권에 근거해. 헌법에 쓰여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당시의 서구 제국의 관행에 맞추지 않고 인민주권에 근거해 이원제 의회가 설치되었다라고 하면은 맞는 말. 이것도 마찬가지로 P3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권력 분립의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정확하게는 몽테스키웨의 3권 분립이죠. 3권 분립. 구체적인 내용은 정치 다시 한번 보시면 되고 정답을 찾는 거는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 2005년 제1회 문제 2번 볼 거고 제시문이 있긴 한데 사실 문제 푸는데 도움은 되지 않지만 우리가 외교관이라는 점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 프랑스 대사였죠. 주불 대사라고 써볼게요. 주불 대사. 자, 그래서 소문 2번. 프랭클린은 미국 독립전쟁 때 프랑스의 협조를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는데 프랑스의 협조라고 할 때는 바로 미불 동맹이 되겠죠. 미불 동맹. 자, 프랑스가 미국 편을 든 이유로 가장 적당한 것을 고르시오. 자, 1번부터 볼게요.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신대륙에 전파하기 위해서 프랑스 혁명이 미국 독립혁명보다 나중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써볼 거냐면은 이 프랑스 혁명은 미국 독립혁명의 영향을 받음이라고 써볼게요. 영향을 받음. 자, 바로 다음 시간에 우리 배우게 될 건데 H2 참고라고 써볼게요. 자, 그래서 정신을 신대륙에 전파하기 위해서 다 지워버릴게요. 자, 그 다음 2번. 미국에 있는 프랑스 식민지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자, 프랑스는 7년 전쟁, 그러니까 프렌치 인디언 전쟁으로 식민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이 프랑스 식민지라는 것은 바로 7년 전쟁으로 상실이라고 써줄게요. 그래서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겠죠. 자, 3번이 정답이 되는데 7년 전쟁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프랑스가 졌죠. 그래서 유럽에서 강대해지고 있는 영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미국의 편에 붙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이것도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는 내용과 관련이 있는데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미국의 협력하에 멕시코에 진출하기 위해서 이거는 프랑스의 내용이 맞긴 맞는데 이거는 나중에 한참 있다가 등장하게 될 나폴레옹 3세
때의 멕시코 원정 내용이 됩니다. 멕시코 원정 우리 배우긴 할 건데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H2 참고라고 써주세요. 자 그래서 정답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는데 나머지 오답 선지들의 이유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 2008년 제1의 문제 1번 제시문이 있긴 한데 문제 푸는데 도움은 안 되고 워싱턴은 수도 기능을 가지는 도시로서 설계되었대요. 하산부 3에 관해서 수도 워싱턴의 최초 설계에 종사한 것은 당시 미국의 독립을 지원하고 이게 중요한 건데 미국의 독립을 지원하고 미국 건국 100년에 우호의 표시로서 자유의 여신상을 수여하고 있는 나라의 출신자래요. 자, 이 인물의 출신국으로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인데 이 인물을 물어보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우리가 추론하는 건데 당시에 미국의 독립을 지원했다라고 하면은 프랑스가 될 건데 그 예시는 우선은 미불 동맹을 맺었죠. 미불 동맹을 맺었고 그 다음에 프랑스로부터 의용군이 참전하기도 했었죠. 의용군 참전. 자,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프랑스겠거니 하고 추론할 수 있는데 나머지 오답 선지 한번 볼게요. 자, 영국은 적대국이었죠. 적대국. 영국과 싸운 거니까 당연히 우호는 아니었고 그 다음에 독일은 뭐 굳이 따지자라고 하면은 독일은 영국 편이었습니다. 영국 편. 자, 그 다음에 이탈리아는 참전을 안 했고 개입을 하지 않았다라고 써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3번하고 4번은 우리가 본 적이 없으니까 날아가고 영국은 당연히 아니니까 그래서 속어법으로 풀 수도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 인물 여러분들 궁금해할까봐 사실 우리가 문제 푸는 데에는 중요하진 않지만 한번 설명을 해줄 건데 최초 설계에 종사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종사한 사람은 랑팡이라고 써볼게요. 랑팡이고요. 그 다음에 자유의 여신상을 수여하고 있는 그 사람은 에펠탑을 만든 에펠이 됩니다. 뭐 이름은 여러분들 외울 것까진 없지만은 그래도 궁금해할까봐 한번 같이 써줬습니다. 자, 그 다음 2008년 제1의 문제 1번은 그냥 보너스 문제로 가볍게 보고 넘어갈게요. 입식자가 월가가 있는 맨해튼 섬을 선주민으로부터 구입한 것이 알려져 있대요. 자, 그래서 맨해튼이라고 하면은 뉴욕에 있는 지역이 되는데 이 땅은 뉴욕이라 불리기 전에는 최초로 정착한 사람들로부터 뉴암스테르담이라고 불렸대요. 처음에 정착한 것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 당연히 네덜란드겠죠. 나머지는 해당 사항 없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지리 가서 외우게 될 건데 이 암스테르담이 네덜란드의 수도가 됩니다. 네덜란드의 수도이다. 그래서 지리 가면은 우리 각국의 수도, 그 다음에 주요 도시들 외울 건데 그냥 예습하는 느낌으로 한번 같이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2009년 제2회 문제 25번 소문 1, 2 같이 볼게요.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이 독립을 목표로 하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으로 적당한 것을 고르시오. 자, 정답은 금방 찾았을 텐데 오답 선지들도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되는 내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번 고쳐볼게요. 자, 1.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영국이 미국의 목화 재배를 의무화했기 때문에 영국이 미국의 목화 재배를 의무화하진 않았고 우리 이걸 뭐라고 고쳐볼 거냐면은 영국이 미국에를 지우고 자 목화 재배는 남부 식민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써볼 거냐면은 남부 식민지가 자발적으로 목화 재배를 의무화했기 때문에를 지우고 그냥 확대라고 써볼게요. 근데 이거는 경위가 아닙니다. 경위에 해당이 되지는 않고 X. 자, 그 다음에 목화 재배라는 것은 우리 플랜테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우리 세계사 배우다 보면은 이 플랜테이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일단은 그냥 써놓기만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2번 영국이 미국의 대규모 세금 정책을 도입했기 때문에 자, 얘가 바로 정답이 되는데 갑자기 대규모 세금 정책을 도입한 건 아니고 전쟁을 한번 했죠. 7년 전쟁으로 전비 회수를 하기 위해서 우선은 설탕법을 제정했고 설탕법 플러스 그다음에 인지법 플러스 차법을 도입을 했죠.
자, 그래서, 자, 정답은 이렇게 되는데, 자, 나머지 계속 볼게요. 3, 4번. 미국이 프랑스 식민지를 병합하고 천연 자원과 노동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미국이 프랑스 식민지를 병합한 건 아니고, 자, 이게 바로 7년 전쟁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영국이죠. 영국이 위에 있는 이 7년 전쟁으로 프랑스 식민지를 병합했는데 천연 자원과 노동력도 확보를 했습니다. 자, 근데 얘는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내용인 게 확보했기 때문에를 지우고 했지만 자, 우리 개념 설명에선 따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한번 추가로 써볼게요. 입식자의 진출을 금지해버립니다. 그래서 기껏 프랑스 식민지를 병합해 놨는데 식민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진출을 금지해버린 것도 사실 또 다른 이유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미국에서 공업화가 진행되어 영국에 의존하지 않고 경제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자, 우선은 미국에서 공업화가 진행되려면은 아직 좀 더 있어야 됩니다. 우리 뒤에 가서 배우게 될 건데 공업화는 자, 지금 이 미국 독립혁명은 18세기죠. 그래서 1700XX가 되는데 18세기가 아니라 18C 센츄리가 아니라 19세기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이 틀렸고 그 다음에 뒤에 내용도 틀렸는데 영국에 의존하지 않고 경제가 성립되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영국에 의존하는 중상주의 정책을 제공하는 정책의 경제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하면은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공업화와는 관련이 없이 영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중상주의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정답 선지는 계속해서 비슷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는데 나머지 오답 선지들도 배경 지식으로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2009년 제1문제 25번 소문 2번 미국 독립선언은 근대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를 보여준 것이라고 한대요. 미국 독립선언의 설명으로 가장 적당한 것을 고르시오인데 미국 독립선언을 쓴 사람 한번 위에다가 우리도 같이 써볼게요. 미국 독립선언이라고 하면은 전쟁 중에 제퍼슨이 있었죠. 토머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습니다. 근데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를 보여준 것이고 자, 올바른 것 먼저 찾아볼게요. 3번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압정에 대한 저항권이 나타났다. 자, 여기서 말하는 기본적 인권은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사회계약설과 관련이 있죠. 사회계약설. 그 다음에 압정에 대한 저항권, 이게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됩니다. 이거 누구의 개념? 로크의 개념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혁명권이라고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정답은 바로 나왔는데 나머지 오답 선지들도 한번 볼게요. 1. 헌법에 근거한 의회제 민주주의가 나타났다. 자, 우선은 의회제 민주주의라고 하면은 전쟁 이후가 되는데 우리 이거는 검은 펜으로 한번 써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헌법이라고 하게 되면은 전쟁 이후의 미합 중국 헌법이 됩니다. 미합 중국 헌법. 그래서 의회제 민주주의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은 인민주권에 기반한 것인데 인민주권에 기반한 대의제 그러니까 간접민주제죠. 대의제 공화정을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독립선언하고 시기가 다르죠. 그 다음 2번 복수의 정당에 의한 정당 정치가 나타났다. 자, 이것도 전쟁 이후가 되는데 정당 정치라고 하게 되면은 건국 초기에 파가 갈렸죠. 연방파 vs 반연방파로 갈리게 되었는데 연방파 그래서 제퍼슨 vs 해밀턴으로 나뉘었죠. 그게 바로 정당 정치가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독립선언하고 시기가 다르고 그 다음에 4번은 관련이 있는데 파란펜으로 국왕에 의한 지배 정통성과 여러 나라와의 평화 공존이 나타났다. 자, 우선은 국왕에 의한 지배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바로 전제 정치죠.
정치인데 정통성을 나타내진 않았고 오히려 전제 정치를 부정했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등장하는 여러 나라와의 평화 공조는 우리가 한참 뒤에 배우게 될 냉전과 관련이 있는 건데 일단 그냥 써놓기만 할게요. 이 평화 공존이라는 키워드는 20세기에 냉전 시기에 소련의 르쇼프라고 하는 사람이 언급한 키워드가 됩니다. 자, 지금 당장 배울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고, 자, 그런데 이제 3원에 있는 국왕에 의한 지배라는 것은 독립선언과도 관련이 있는 내용이긴 하죠. 자, 2010년 제2회 문제 19번 볼게요. 로크의 사회계약설이나 몽테스키웨의 삼권 분립론의 영향을 받은 자, 세계 최초의 근대적 성문 헌법으로서 가장 적당한 것을 고르시오. 답은 3번 바로 나왔는데 자, 우리 추가 설명 한번 써보면은 로크의 사회계약설 중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저항권이 있죠. 저항권. 자, 그 다음에 세계 최초의 근대적 성문 헌법이란 표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걸 통으로 알아두시고 나머지 오답 선지들은 이 문제를 푸는데 크게 도움은 안 되지만은 우리가 어차피 뒤에 가서 다 배우게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습한다는 느낌으로 써볼 건데 자, 독일 기본법부터. 독일 기본법은 무엇에 영향을 받았느냐라고 하면은 이건 뭐 딱히 뚜렷하진 않은데 무언가 최초이긴 합니다. 뭐라고 써볼 거냐면은 독일 기본법은 현대적 인권을 최초로 명기했다라고 그냥 추가로 한번 써볼 거고요. 그 다음에 대일본 제국 헌법은 우리 정치에서 배웠죠. 다소 옛날이긴 한데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은 대일본 제국 헌법은 영향을 준 헌법이 뚜렷합니다. 바로 프로이센 헌법이죠. 다른 말로 하면 독일 프로이센 헌법의 영향을 받았고 그 다음에 최초이긴 한데 세계 최초는 아니고 아시아 최초가 됩니다. 아시아 최초의 근대적 성문헌법이라고 하면은 맞는 말. 그 다음에 프랑스 공화국 헌법은 사회계약설의 영향을 받긴 받았는데 로크가 아닙니다. 루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루소의 영향을 받았고 플러스 자, 이것도 최초이긴 최초인데 유럽 최초가 됩니다. 유럽 최초. 우리 바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내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연도를 써볼 건데 외우란 뜻이 아니라 서서히 익숙해지자라는 의도에서 한번 써보라는 겁니다. 자, 우선은 미합중국헌법은 1787. 그 다음에 독일 기본법은 1949. 일단 써놓기만 하세요. 그 다음에 대일본 제국 헌법은 여러분들 그래도 좀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대일본 제국 헌법은 1889. 그 다음에 4번 프랑스 공화국 헌법 볼 건데 이 프랑스 공화국 헌법은 다른 명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코르 1791년 헌법이라고도 부르게 되는데 자, 이렇게 하면은 연도가 1791년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정답 찾는 건 어렵지 않았지만은 우리 예습한다라는 느낌으로 납선지도 한번 같이 봤습니다. 자, 오늘 이어서 미국 국회의사당 투어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아까는 그 모뉴먼트 기념탑에 간 얘기를 해줬고 국회의사당 US 캐피톨 투어에 여러분들 참여를 할 수 있는데 무료로 자, 그래서 처음 들어가면은 이런 소강당에서 미국 역사에 관한 영상을 보게끔 시키고 그 다음에 영상을 다 보면은 여기 빨간 옷을 입은 가이드들을 따라서 그대로 관람을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1, 2, 3, 4, 5 번호가 쓰여 있는데 뭐 번호는 아무런 의미는 없고 그냥 이제 사람 적은 쪽에 서면은 됩니다. 사람이 찼다라고 하면 이제 그 줄에는 설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고 있는 거는 이제 헤드셋이에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이드들의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게끔 이제 헤드셋을 하나씩 나눠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투어에 참가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내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가 제가 다시 한번 보니까 이제 코트라고 해서 수프림 코트라고 해서 법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의 공간을 또 확인할 수가 있고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는데 자, 그 다음에 내부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동상이 굉장히 많이 있고 아무래도 이제 미국 독립혁명에 참전을 했었던 혹은 관련이 있는 위인들의 동상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제일 유명한
제 겉에 보였던 그 돔의 내부 디자인이 이렇게 생겼는데, 조각품들이 굉장히 많죠. 이거 다 이제 그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조각들도 있게 되는데, 여기 이제 천장 돔을 보면은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뭐 유럽 미술 같은 거 배우면은 한 번쯤은 보게 되는,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이 또 그려져 있고, 여러 가지 미술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나름 뭐 미술 사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열심히 들어야겠다라고 각오를 하고 들어갔지만은 이제 정신이 없었어요. 관람을 하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무슨 설명이었는지는 잊어버렸지만은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내부는 이렇게 생겼다라는 점 굉장히 높아요. 실제로 보게 되면은. 자, 그래서 여기 또 다른 사진이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위에서 저 사람들이 우리를 내려다보는 듯한 구도로 그림을 그렸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투어 또 다른 곳이 되는데, 자,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이 이제 가이드가 됩니다. 가이드를 따라서 여기저기 둘러보면 되는데, 이제 이런 곳에 가이드 투어를 신청할 때에는 그래도 약간의 배경 지식을 좀 알고 가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나름 종합 과목의 세계사를 이제 수업 준비를 하면서 약간의 배경 지식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죠. 그런데 완전 생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가면은 좀 이해하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심지어 이제 영어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 여긴 또 다른 홀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저 US 캐피톨하고 이어지게 되는 게 이제 국회 도서관이 되는데 여기는 이제 국회의사당은 아니고 그 옆에 있는 도서관이 됩니다. 그래서 도서관의 안에 있는 디자인 건축물도 굉장히 멋있죠. 이런 식으로 생겼고 당연히 무료예요, 투어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도서관 안에서 그냥 지나가는 한국인 한 명 붙잡고 사진 찍어달라고 했는데, 사실 사진을 여러 명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외국인한테도 부탁하고 한국인한테도 부탁을 했는데, 외국인한테 부탁한 사진은 도저히 가져올 수가 없어서, 이게 뭐 사진인가 뭔가 싶을 정도로 너무 못 찍어줘가지고, 그건 안 가져오고, 한국인 분이 찍어준 예쁜 사진만 가져와 봤습니다. 누군지는 다들 알 거라고 믿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오후에 밖에서 찍은 국회의사당 캐피톨이 되는데 굉장히 멋있죠. 웅장하고 앞에 잔디밭이 있고 이런 식으로. 워싱턴이 사람이 그렇게까지 많진 않아요. 뉴욕에 비하면 굉장히 한적하고 쾌적한 도시가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밖에서 찍었는데, 이거 도대체 뭘 찍은 건지 모르겠어요. 앞에서 예쁜 사진을 찍어보려고 했는데, 워싱턴이 바닷가예요. 옆에 바다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닷바람이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이때 예쁜 사진을 찍어보려고 했는데, 뭐 이런 결과물밖에 나오지 않아가지고, 여러 장 찍었는데, 이게 그나마 잘 나온 사진이었어요. 나머지는 가져올 수도 없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사진이 찍혔는데, 하늘 자체는 굉장히 깨끗하죠.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것도 밖에서 찍은 US 캐피톨의 모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저녁 먹기 전에 여러분 블루보틀이라고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한국에도 있죠, 블루보틀. 유명한 카페가 되는데 워싱턴의 블루보틀은 어떨지 궁금해가지고 갔는데 뭐 커피 맛이 거기죠. 그래서 라떼를 하나 시켰어요. 이게 무슨 윈터 펌킨 라떼? 후추 라떼, 뭐 페퍼 라떼 이런 거였는데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이 위에 뿌려진 게 페퍼예요. 페퍼 향신료, 그러니까 후추 같은 거죠. 근데 라떼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후추 뿌려 먹으면은 맛이 있을 리는 없잖아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상상이 가는 맛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하면은 이 메뉴의 맛이 궁금하면은 여러분들 라떼에다 그냥 고춧가루 뿌려보시면 되는 건데 맛이 별로였어요. 근데 이제 위에 것들을 걷어내고 그냥 라떼를 마셨을 때는 나름 또 괜찮아가지고 다 마시지 못하고 호텔 가서 마셔야겠다라고 해서 여기 뚜껑 보이죠? 이 뚜껑을 닫고 제가 이제 가방에 넣었어요.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라떼를 이제 크로스백 안에다 넣고 나는 얌전하게 걸을 거니까 안 넘치겠지라고 하면서 가방에 넣었는데 다 쏟아진 거예요. 가방 안에서.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문제가 뭐였냐면 가방이 젖은 건 상관이 없었는데 여권이 젖은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 엄청난 멘붕을 했는데 여권이 다행히 이제 위쪽만 이렇게 젖었어요. 위쪽만 이렇게 젖어가지고 칩이 젖으면은 출국을 못해요. 근데 위에 종이 부분만 젖어가지고 제가 이때 완전 멘붕이 와서 챗GPT랑 뭐 카페 블로그 다 뒤져가지고 여권에 커피 쏟으면 출국할 수 있나요를 막 물어봤는데
칩이 멀쩡하면 괜찮다라는 결론을 받았어요. 챗GPT가 엄청 도와줘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잔뜩 쏟았으면은 워싱턴에 불법 체류자 될 뻔했는데 다행히도. 자, 그래서 이때 진짜 다시 생각하면은 지금 생각하면 그냥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는 정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나 이대로 불법 체류자 되는가 싶어가지고. 자, 그래서 어찌저찌 출국은 잘하고 그다음에 이제 워싱턴에서 또 뭘 먹었냐면은 한국에서도 요즘 유명해졌는데 보일링 크랩이라고 한번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보일링 크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테이블에서 원래 이제 식당에서 먹으면은 이제 테이블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비닐을 깔아줘요. 비닐을 깔고 그 다음에 그 직원이 양동이에다가 그 해산물을 잔뜩 넣어가지고 여기 그냥 그대로 쏟아요. 그래서 비닐 위에다가 해산물을 쏟아놓고 그 다음에 비닐 장갑 끼고 그냥 그 상태로 먹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보일링 크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가게에서는 먹지는 못하고 이제 호텔에 싸웠는데 양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비닐 코팅된 종이 같은 건데 여기다가 사실 쏟아놓고 먹지만은 여기다 쏟았다가는 이제 난리가 날 것 같아서 그냥 비닐 안에다가 넣어놓고 얌전히 먹었는데 원래 본토의 맛을 즐기려고 하면은 식당에 가서 테이블 위에다가 얹어놓고 먹는 게 제일 맛있겠죠. 그래서 뭘 시켰냐면은 유명하다는 거 다 시켰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꽃게 그 다음에 이거는 대게, 그 다음에 이거는 새우예요. 그냥 블로그 후기 보고 그대로 시켰는데 양이 엄청 많아요. 저 혼자였는데 이게 얼마였냐면은 한 10만 원어치였어요. 근데 뭐 나눠서 먹으니까 또 나름 먹을만 하던데 그 다음에 양이 좀 많아 보이는 것 치고는 얘네가 갑각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껍질을 까면은 막상 양이 별로 되진 않아요. 자,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파우더에 버무려서 먹을 수가 있는데 홀샤뱅이라고 하는 파우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맛있는 파우더를 그냥 다 때려 넣는 거죠. 그 다음에 맵기를 선택할 수 있는데 저 아직도 그 구글 지도에다가 후기 남긴 사람 진짜 찾아가서 따지고 싶은 게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맵기를 최대로 해도 하나도 안 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맵기를 최대로 해서 드세요라고 했는데 막상 먹으니까 불닭볶음면보다 더 매운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해서 이제 껍질에 있는 양념을 최대한 걷어내고 먹었는데도 너무 매워가지고 그 구글 지도에 후기 남긴 사람한테 진짜 찾아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나중에 먹는다라고 하면은 홀샤뱅으로 먹되 맵기는 좀 이제 사려가면서 조절을 해보세요. 최대로 하면은 사실 직원도 경고했거든요. 야, 최대 진짜 맵다 그래가지고 아예 뭐 미국이 얼마나 매워봤자겠지라고 했는데 진짜 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속아가지고 아무튼 이제 맛있게 먹기는 먹었어요. 이렇게 보일링 크랩 시켜가지고 먹었고 이런 느낌으로 이제 여기 이제 껍질을 깠는데 껍질 까면 양이 뭐 막상 되진 않아요. 옥수수도 하나 시켜봤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미국 독립혁명과 아주 약간 관련이 있는 워싱턴 여행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 자, 이쯤 되면 이게 지금 미국 유학 수업인지 일본 유학 수업인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일본에서 있었던 일들도 얘기를 해줄게요. 자, 여기서부터는 테마 2 산업혁명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위에 등장했던 독립혁명하고는 사실 관련은 없어요. 그냥 분량이 적었기 때문에 두 개를 합쳐놓은 것일 뿐이고 자, 2003년 1회에 문제 3번 볼게요. 다음 문장을 읽고 공란 A씨에 해당하는 단어의 조합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인데 굉장히 쉬웠습니다. 자본주의 경제는 하자마자 딱 산업혁명 떠올리셔야 되는데 자본주의 경제는 약 200년 전에 당연히 영국이겠죠.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을 계기로 하여 발달했다. 자, 이것 등의 동력원, 당연히 증기겠죠. 정답은 이미 나왔는데 증기 등의 동력원 및 역직기 등의 도입에 의해 공장제 수공업이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대체되었대요. 자, 추가 설명 써볼 건데 이 증기라고 하는 것은 와트라고 하는 사람이 계량을 했죠. 제임스 와트가 계량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공장제 수공업은 영어로 매뉴팩처 혹은 매뉴팩추어라고도 얘기합니다. 매뉴팩추어라고 영어로 표현을 하게 되죠. 자, 나머지 오답선지 한번 볼 건데 지식집약형 산업. 자, 이거는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산업이 됩니다. 그래서 지식집약형 산업은 이제 지리에 가서 구체적으로 배우긴 할 건데 산업의 종류하면서 현대라고 써둘게요. 현대. 자, 그 다음에 공장제 기계공업 넘어가고 3번 가공조립형 산업 이것도 현대가 됩니다. 현대. 자, 우선 써놓기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4번 미국 전력 거대장치 산업은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되는 내용과 관련이 있는데 이 세 가지 키워드는 다 묶어서 밑으로 빼서 제 2차
산업혁명이에요 라고 일단 써놓기만 하세요. 제2차 산업혁명. 나중에, 그러니까 머지않아서 우리가 곧 배우게 될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정답 찾는 거는 어렵지 않았죠? 자, 그 다음 2012년 제1의 문제 3번 소문 1, 2 볼 건데 이거는 사실 보너스 문제로 가져와 봤습니다. 자본주의 경제는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시작된 이것을 계기로 확립되었대요. 자본주의 경제는 당연히 산업혁명이겠죠. 그래서 답은 이미 나왔는데 자, 계속 읽어볼게요. 전 세계로 퍼져나갔대요. 자, 그 다음에 자본주의 경제는 주기적인 불황을 겪으면서도 성장세를 이어갔으며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는 중화공업이 크게 발전했대요. 나중에 배우게 될 내용. 기술혁신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거대한 생산 설비를 보유한 대기업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런 기업 규모 확대를 위해 사회로부터 널리 자금을 모으는 자, B 한번 볼 건데 주식회사겠죠. 그래서 이건 사실 경제와도 관련이 있는 건데 붙어있길래 그냥 보너스 문제로 가져왔습니다. 자, 우리 나머지 오답 선지 한번 추가적으로 써볼 건데 시민혁명과 농업혁명은 산업혁명의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혁명 옆에 뭐라고 쓸 거냐면은 3의 산업혁명의 배경이 되어요. 그 다음에 농업혁명도 마찬가지로 3의 배경이 됩니다. 배경. 그 다음에 IT혁명은 일어나려면 한참 멀었는데 20세기 후반이라고 그냥 써주기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소문 2번은 뭐 나머지 키워드들 우리 경제에서 봤던 건데 자, 무리해서 따로 고치거나 추가 설명 쓰진 않을게요. 자, 그 다음 2013년 제1의 문제 5번은 보너스 문제로 경제 복습 겸 해서 가져본 거고 자본주의에 관한 다음 글을 읽고 밑줄 친 부분이 틀린 것을 글중 1사에서 고르래요. 자, 단 밑줄 친 부분 외의 기술은 올바른 것으로 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자본주의 경제는 자본주의 하자마자 산업혁명 바로 떠올려야 되고 자본주의 경제는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을 계기로 18세기 후반에 확립되었대요. 중요한 키워드들 같이 한번 집중해서 보고 기계 발명과 그 이용이 진전되고 증기기관이 동력으로 이용되면서 공업화가 급속히 진전되었대요. 자, 이러한 경제 발전에 따라 18세기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은 국부론을 저술하여 자, 밀턴 프리드먼은 뒤에 나오게 되는 거죠. 후대의 사람이 되고 밀턴 프리드먼이 아니라 국부론을 쓴 사람은 아담 스미스가 되겠죠. 복습하는 느낌으로. 자, 그래서 밀턴 프리드먼을 지우고 우리 여기 자리가 없으니까 위로 빼서 아담 스미스라고 써줄게요. 아담 스미스. 자, 그 다음에 국부론을 저술하여 국가의 경제 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옹호했는데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상업활동이 바로 자유방임주의가 되죠. 자유방임주의. 자, 그래서 정답은 틀린 것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3번이 되는데 오늘 마침 산업혁명에 관한 내용이 나왔길래 그냥 경제 복습하라고 넣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 2013년 제2회 문제 25번 볼 거고 영국은 19세기 중반 세계의 공장으로 불렸대요. 당시 영국의 주요 수출품으로 가장 적당한 것을 고르시오. 18세기 후반부터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었으니까 19세기 중반에는 비약적으로 산업이 성장을 했겠죠. 무슨 산업? 당연히 면제품이 될 건데 면제품. 자, 그 다음에 세계의 공장이라는 키워드도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볼 건데 모직물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산업혁명 이전의 영국의 주요 수출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삼직물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산업혁명 이전인데 산업혁명 이전 북유럽과 서유럽, 북서유럽의 주요 수출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생사 같은 경우에는 메이지 시대가 되는데 일본의 주요 수출품이 됩니다. 메이지 시대 일본이다. 자, 이렇게만 한번 써볼게요. 자, 그 다음에 마침 이 네 가지가 같이 있길래 원재료가 뭔지를 한번 써볼 건데 사실 여러분들이 저 면직물, 모직물, 삼직물, 생사 이런 거를 처음 들어보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혹시라도 헷갈릴까봐 한번 정리를 해줄 건데
면제품, 면직물이라고 하면은 얘는 원료가 목화입니다. 목화. 여러분 문익점 선생님 알죠? 목화 씨를 붓에 숨겨서 들여오신 분. 그래서 그때 그 목화로 면제품을 만드는 거고, 네, 모직물은 양털이 됩니다. 양털.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동물이 자라는 속도보다 식물이 자라는 속도가 훨씬 빠르겠죠. 그 다음에 삼직물은 마라고 하는, 여러분 마라는 채소 들어봤죠? 근데 그 종류 하나인 이제 대마, 아마라고 하게 되는데 마에서 뽑아낸 것을 삼직물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생사는 원료가 뭐가 되냐면은 누에고치가 되는데 누에고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아직까지 이게 원료가 무엇인지 잘 모를까봐 한번 정리를 해줬고, 근데 그런 것 치고는 정답 찾는 거는 굉장히 쉬웠죠. 자, 그 다음 2015년 제2의 문제 28번 볼게요. 영국의 산업혁명에 대한 기술로서 가장 적당한 것을 고르시오. 1번, 식민지에서 채굴된 석탄을 저렴하게 수입함으로써 중공업이 발달하였다. 자, 우선은 석탄은 영국 내에 굉장히 풍부하게 매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를 지우고 뭐라고 고칠 거냐면은 국내로 고칠 겁니다. 국내에서 채굴된 석탄을 저렴하게 수입이 아니라 이용함으로써 중공업이 발달한 게 아니라 우리 이제 면직물은 가볍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경공업이라고 하는데 질이 가서 이제 산업의 종류 배우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공업을 지우고 경공업이다 라고 고쳐볼 건데 경공업, 그러니까 면직물이 해당이 되겠죠. 면직물, 경공업이 발달하였다. 자, 그 다음 2번, 생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동시장에서 숙련 노동자의 수요가 높아졌다. 생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단순 노동자의 수요가 높아졌는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숙련 노동자의 수요는 낮아지게 됩니다. 수요가 낮아져서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냐라고 하면은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나죠. 러다이트 기계 파괴 운동이 누구에 의해서? 숙련 노동자들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증기기관을 이용한 수송수단의 실용화로 국내외 시장이 확대됐다. 자, 이게 바로 맞는 말인데, 증기기관을 이용한 수송수단이라고 하면은, 우선은 증기선이 있겠죠. 증기선과, 그 다음에 증기기관차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외 시장이 확대된 건 맞고, 그 다음에 이걸 발명한 사람도 한번 그냥 써볼게요. 검은 펜으로. 증기선 같은 경우에는 풀턴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풀턴. 증기기관차는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른 경제 발전으로 영국 내 빈부격차가 축소됐다. 영국 내 빈부격차는 오히려 확대됐는데, 두 계급이 탄생했죠.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계급과 vs 부르주아라고 하는 계급이 서로 대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빈부격차는 오히려 확대가 되었다. 자, 그 다음 2019년 제1회 문제 28번도 어렵지 않습니다. 증기기관은 18세기에 와트에 의해 개량된 바 산업혁명기의 동력의 주역으로서 다양한 기계에 응용되어 갔대요. 이 시대의 증기기관에 관한 기술로서 가장 적당한 것을 고르시오. 1번. 소인수에 의한 생산을 가능하게 해. 자, 이거는 맞는 말이죠. 사람이 많이 필요하진 않았는데 소인수에 의한 생산을 가능하게 해. 그렇지만은 여성이나 아이를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키진 않았고 장시간 노동에 속박시켰다로 고쳐볼게요. 속박시켰다. 자, 여성과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저임금 단순 노동자가 됩니다. 저임금 단순
단순 노동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죠. 그 다음 2번 증기기관차와 증기선이 실용화되면서 교통수단이 눈에 띄게 발달했다. 자, 이게 맞는 말인데 증기기관차와 증기선이 실용화되면서 교통수단이 눈에 띄게 발달하는 교통혁명이 일어났죠. 자, 이거 만든 사람은 그냥 한 번씩 한번 써볼 건데 증기기관차는 스티븐슨이라고 하고요. 스티븐슨. 그 다음에 증기선은 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증기기관의 연료는 석유였기 때문에 석유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석유는 한참 뒤에 나오게 되고 영국 자국 내 국내에 풍부한 석탄이 매장되어 있었다라고 했죠. 자, 연료는 석유가 아니라 석탄이었기 때문에 석유 산업이 아니라 석탄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4번 효율적으로 대량의 동력을 공급할 수 있게 하여. 자, 이거는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가내 공업의 급속한 발전에 기여하였다가 틀렸는데 집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만들죠. 자, 그래서 공장제 수공업도 아니고 공장제 기계공업의 급속한 발전에 기여하였다라고 하면은 맞는 말입니다. 자, 정답 선지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2021년 1회 문제 28번. 자, 이거 약간 헷갈렸을 수 있는데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에 따라 교통기관의 개량도 진행됐대요. 그 사례에 관한 기술로서 적당한 것을 고르시오인데 산업혁명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18세기 후반에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추가로 써줄 건데 일부러 안 써놓은 거겠죠. 18세기 후반에 영국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위에서 본 문제에서는 18세기 후반이라고 제시를 해줬는데, 자, 적당한 것을 고르시오. 1번부터 18세기 전반에 증기선이 발달하면서 운하망이 정비되었다. 18세기 전반에는 아직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기 전이 됩니다. 그래서 19세기로 고쳐줄 건데 18세기가 아니라 19세기 전반에 증기선이 발달하면서 운하망이 정비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맞는 말이죠. 그래서 그 전에 18세기 후반에 증기선의 기반이 되는 증기기관이 개량이 되죠. 와트에 의해서. 자, 그 다음 2번. 18세기 후반에 발명된 비행기는 물자를 단시간에 수송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뭐 상식으로 생각해도 당연히 오답인 걸 알 수 있지만은 18세기 후반이 아니라 20세기 전반이 됩니다. 우리 나중에 배울 거고. 자, 비행기 발명한 사람 모르면은 좀 심각하죠. 자, 누구냐라고 하면은 라이트 형제입니다. 라이트 형제. 초등학생도 아는 상식인데 우리 나중에 세계사 뒤에 가서 배우게 될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19세기 전반에 실용화된 증기기관차는 그 후 급속히 보급되어 갔다. 자, 이게 1번 선지하고 이어지는 내용이죠. 19세기 전반에, 그러니까 18세기 후반에 증기기관이 개량이 된 것을 기반으로 증기기관차가 실용화가 되죠. 그 다음에 4번. 19세기 후반 자동차 대량 생산에 성공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었다. 자, 이것도 비행기와 마찬가지로 20세기 전반이 됩니다. 20세기 전반에 자동차 대량 생산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미국의 포드 시스템입니다. 포드 시스템이라고 그냥 일단 써놓기만 할게요. 우리 나중에 다 배우게 될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약간 살짝 꼬았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무엇이 먼저 등장했는지를 따지면은 여러분들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단원 문제풀이 한번 해봤는데 개념의 양에 비해서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세계사의 문제가 뭐냐면은 양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문제 난이도 자체는 쉽기 때문에 여러분 크게 걱정하진 않아도 되지만은 지금 풀었을 때는 별 느낌 없지만은 이게 나중에 쌓이면은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계사는 특히 더더욱 다른 단원에 비해서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복습 잘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복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결정체로 이제 도식화해 두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결정체 복습하고 오늘 강의 마무리해 볼게요.